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무역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예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는데, 시험은 다 끝나셨나요? 기말고사? 생각하고 싶지 않나요?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날도 덥고 장마도 시작되고 했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원래 저희가 설명회를 1차 대비, 2차 대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1, 2차를 좀 같이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 2차 준비하시는 분 오셨나요? 1차 올해 합격했고 이제 2차 준비하고 있다. 네, 딱 두 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차 준비를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2차에 대한 내용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관심이 많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요거는 설명을 다 하셨나요? 팀장님? 안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회가 다 끝나고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수강 할인권이라는 뭐 이런 걸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번호를 뽑는데 경품 추첨할 때 본인의 번호가 접수 번호인데 그게 이제 내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 앱에서요. 예, 그래서 내가 참여한 이벤트 설명회 접수 번호, 추첨 번호 그게 있으니까 이따가 당황하지 마시고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 이제 연구원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35회 합격자들에 대한 어떤 통계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의 교수진 분들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됐죠. 그죠? 지난주였나요? 이제 올해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시험과 관련된 간단하게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 또 받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 연구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이라고 이제 법인명을 쓰고 있고 회사 이름은 이제 연구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법에 따라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은 무조건 학원이란 명칭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 할 때는 FTA 관세무역 학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래서 관세사뿐만 아니라 이 통관이라든가 무역, 뭐 전문가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관세나 무역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13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5년, 6년쯤 됐죠.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 학원 출신의 그 합격자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제 90명 중에 78명을 합격을 했고, 밑에 있는 숫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예, 어디 가세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카메라에 찍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64명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15년도에는 91명 중에 우리가 90명 합격하는 건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91명 합격하는 건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예, 국가시험에서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자가 나오면 누구 하나 떨어뜨리고 하기가 좀 그래서 둘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91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90명, 91등, 90등은 이제 전생에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그죠?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 나왔으니까. 아무튼 91명 중에 82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65명, 그리고 2016년에는 81명, 63명 비슷하게 나오죠. 34회 시험에는 86명, 그 다음에 67명, 그리고 작년 35회가 89명.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91명이 나왔습니다. 동점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91명 중에 89명 이렇게 나왔고, 밑에 모의고사는 77명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여기 있는 숫자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원끼리도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허위 광고, 과대 광고라고 막 이렇게 막 찔러요. 그럼 진짜 교육청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다 수강 이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오늘처럼 공개 설명회만 와도 합격자에 넣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아니고, 강의를 들은 분들이 89명이고요. 모의고사 출신은 77명입니다. 그래서 관세사에 있어서는 뭐 저희 학원이 이제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렇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기쁜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해보면
뭐 저도 이제 학원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지식인 블로그 뭐 이렇게 상위에 검색되는 건 거의 광고예요. 돈 쓰고 브로커를 쓰면 상위 노출은 그거 다 돈인데 돈을 내면 되는 건데 자동 완성 기능 있죠. 그거는 이제 광고가 아니라 정말 많이 검색하는 숫자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이 항상 2등이었어요. 얘한테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얘가 누구였을까요? 그냥 FTA. 예, FTA를 검색하면 자동 완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냥 FTA를 이길 수가 없었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1등이 됐습니다. FTA를 제꼈어요 저희가. 그래서 자동 완성 저희가 1등이에요.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쪽에서는 저희 학원이 이제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선택은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관세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근데 관세사법에 의하면 관세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뭐 8대 국가 자격이라고 얘기하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 안에 관세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혹시 여기 무역학과 계신가요? 국제통상?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돼요? 경영학부요? 그럼 회계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먹고 살자고요. 예? 자, 그 국제통상 없어요? 국제통상? 무역? 있을 것 같은데. 얼굴 빨개지신 파란 남방 입으신 분, 여자분. 무역학과 맞죠? 맞아 안 맞아? 빨리. 회사원이세요? 아, 학생처럼 보여. 죄송합니다. 그 뒤에 있는 분은 남자분. 학생인데 회사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관세사도 있겠지만 뭐 국제무역사도 있고 무역영어 검정시험도 있고 다 들어보셨죠? 자, 그런 시험들하고 관세사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웃어요? 예, 알아요 답을? 관세사는 약간 의사같이 면허를 어, 부여하는 어, 국제무역사는 자격증 같은 음, 오, 잘 알고 있는데 목소리를 원래 그렇게 깔아요 평소에도? 그래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정말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의사들 얘기할 때 의사 면허라고 표현하잖아요. 면허. 그죠? 그래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의료 행위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고 잡혀가죠. 그죠? 자, 우리가 말하는 8대 국가 자격은 면허와 같은 거예요. 면허 같은. 그래서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게 전문 자격사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관세사도 그렇고 그런 거고 국제무역사라든가 무역영어는 단순한 그냥 자격증이에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췄다, 소양을 갖췄다 이 정도지 그분들에게 뭔가 특정한 업무가 국가에서 부여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보면 면허, 허가, 뭐 특허 다 비슷한 용어로 쓰여요. 배타적인 권리란 뜻이죠. 그래서 관세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출 수입과 관련된 통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관세사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자체는 어렵겠지만 관세사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업무가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 좀 자부심을 갖고 하셔도 돼요. 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또 되기만 한다면은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관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업무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세부적인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험 과목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두 번 나눠서 시험이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차, 2차를. 그게 아니라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그걸 합격을 해야 2차 시험, 이제 주관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고 1차 시험은 3월 달에 보통 있고요. 2차 시험은 6월 달에 보통 있고 합격자는 한 9월에서 10월쯤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매년 똑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자,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사에 합격하면 어떤 진로를 가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 가장 많이 진출하는 쪽이 이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뭐 변호사 합격하면 법무법인 많이 가고 변호사 사무실로도 많이 가시듯이 관세사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는 관세사 사무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에? 서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서울에 세관이 있죠. 서울세관. 옛날에는 그 서울세관이 관세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전 청사로 이사를 갔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서울 본부세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강남구 논현동에 있어요. 거기 학동역이에요. 7호선 학동역인데 그 근처에 가시면은 관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내륙 쪽에는 잘 없겠죠. 반면에 인천, 인천공항, 부산 뭐 이런 데 항만 지역에 가도 관세사 꽤 많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 이제 관세사들이 일을 하게 되고 가장 많아요. 합격자들이 한 95%는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해서 종합물류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CJ GLS부터 해가지고 삼성 거는 어디서 다 하죠? 응?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무역 상사 같은 거고, 예, 삼성은 삼성물건을 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는 들어보셨죠? 현대글로비스라고 물류회사 못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큰 물류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걸 주로 하는 게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뭐 DHL, 페덱스 이런 특성업체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들은 우리가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해서 워낙 많은 물량을 다루는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관세사를 채용을 해서 자기가 운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관세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들도 관세사를 가끔 뽑아요. 가끔 뽑지만 이거는 경력직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사를 합격을 하자마자 어디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을 가신다라는 건 조금 힘들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업계에서 경력을 쌓다 보면 좀 능력이 된다 치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약간 스카우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세사를 하시다가 또는 관세사 자체를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가산점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막 0점 몇 점 차이로 막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시험인데 그 관세직 공무원의 관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가산점을 몇 점? 5점이나 줍니다. 평균 5점이에요. 그럼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5점 올라가는 건 꽤 큰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도 관세사를 좀 채용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신입 관세사를 요구할까요? 경력직을 요구할까요? 경력직을 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보면 기회가 되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처음부터 이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생각하면서 관세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만 하시기만 하면 사실 진로는 꽤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관세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뭐 얼마 전에 무슨 뭐 꽤 오래됐나요? 알파고? 네,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지가 막 바둑을 막 두고, 예, 사회자들이 저건 무슨 수인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빅픽처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바둑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이에 또 알파고가 진화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예, 거기에 막 세무사, 회계사도 언급되고 막 그랬었는데 관세사는 다행히 거기엔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관세사는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부죠. 노동부 산하연구기관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고,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직업 전망을 발표를 해요. 공식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관세사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일자리 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FTA도 많이 체결하고 있고 교육량도 증가하고 있고, 네, 따라서 우리는 무역이 많아지면 관세사의 일거리도 많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사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FTA가 되면은 무역이 자유화되죠. 관세도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관세사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관세사 하려고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야, FTA 자유무역되고 하는데 관세사가 뭔 필요? 그거 왜 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경영학과는 그런 얘기 못하나? 관세사 한다고? 방향을 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 회계사를 원래 하셨었어요? 하려다가 하려다가 없어질 직업 없어질 직업에 들어. 진짜로? 방향을 틀어 되게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군요. 네. 예, 오늘 이분 때문에 오늘 설명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FTA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Made in USA,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들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경감을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물건이 Made in Korea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세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FTA예요. 자,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면 아무거나 막 들어와도 돼요? FTA라는 건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FDA 승인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화학물품 뭐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사를 여러분, 관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단순히 관세를 계산해 주는 사람들이 관세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관세사가 관세를 계산해 주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FTA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통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오히려 FTA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별로 FTA에서 요구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원산지 인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산지가 인정이 돼야 FTA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원산지 인정의 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담당자 한 명이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관세사들의 그런 역량이 더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반박을 하세요. 이런 무식한 것 이러면서, 관세와 통과는 다르단다 이러면서, 아시겠죠? 네. 자, 그 연도별로 지금 관세사에 응시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합격하는 분들을 쭉 표로 나눠놨는데 한 10년치예요. 10년치인데 한 2010년도에 먼저 보시면 한 9년 전이죠. 1차 시험 대상 응시 접수 인원이에요. 요거는 한 1,700명, 1,800명 수준이었다가 지금 2015년, 16년 되면서 거의 4,000명, 3,500명까지 2배로 좀 뛰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조금씩 줄어서 올해는 2,8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응시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는 한 2,800명을 했는데 시험에 나타난 인원은 2,080명 정도. 흔히 말하는 노쇼? 노쇼가 이 시험에도 한 7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차 합격자는 한 620명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2,000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60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생각보다 1차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죠? 네, 제가 볼 때 2,000명 정도면 응시를 했으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허수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 최소한 1차 합격을 하려면 5, 6개월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를 잘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 한 반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합격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거다. 되게 높은 거다. 실수를 비교한다면, 허수를 뺀다면. 자, 관세사는 어디서 다 들으셨겠지만 1차보다 2차가 문제죠. 1차보다도 2차를 보시면 지금 합격률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15대 1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1차와는 달리 2차는 몇 명을 뽑아요? 1차는 절대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평균 60만 넘으면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2차는 90명을 뽑는 상대평가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시험 대상이 1,300명이고 그 다음에 응시하러 온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2차 시험도 한 300명이 노쇼를 한 거죠. 그 1,000명 중에 이제 몇 명을 뽑는 거? 9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적으로는 10대 1의 경쟁률이긴 하지만 올해 1차를 보고 올해 2차를 그냥 경험 삼아 보러 간 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면 실질 경쟁률은 2차도 한 7, 8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쉬운 시험은 아닌 것 같죠.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자, 작년 35회 합격자들의 그 좀 분석을 좀 저희가 해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아주 좋은 그런 그 뭐라고 해요? 그런데 빌려가지고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파티를 열어드려요. 축하회를 열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고 그때는 거의 다 오세요. 90명 중에 85명이 왔어요. 뭐 외국 여행 나가 있거나 이런 분들 빼고는 이제 다 오시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 평균 연령이 27.25세. 27살이 평균 연령이고 합격자의 나이가,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이제 좀 빨리 합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많아요. 한 22, 23, 그 사이에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한 35, 36세 되는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눈물겨운 합격 축하회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의 특징이 장수생들이 좀 많이 붙은 해였어요.
예, 막 7년 차, 8년 차 막 이랬는데 이제 각자 일어나서 이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남자분이 36살 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땐 혼자였는데 지금은 셋이 돼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장수생이 됐고, 근데 그게 또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게 있었던 거죠.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했다가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생기고, 근데 이제 관세사에 대한 꿈을 못 버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해봐,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일단 해봐 해가지고 와이프의 그 내조하에 열심히 해가지고 붙었다고 진짜 울었어요. 예,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평균 연령이 27세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다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평균도 평균이지만 표준 편차나 분산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분포가 되게 넓어요. 22살부터 막 36살까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네. 자, 남녀 비율인데요. 남성이 한 54%, 여성이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대 5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비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대별 비율은 요거는 좀 그게 있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40대 합격자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40대 합격자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75%가 20대, 그 다음에 30대가 한 25%. 그러니까 30대가 4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30대 있나요? 3, 40대. 있어 보이는데 왜 손은 안 들지? 예.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예와 동차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예와 동차라는 용어는 다 알고 계시나요? 예, 1차 시험을 올해 합격을 하면 이제 내년에 2차, 올해 2차, 내년 2차 두 번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봐서 이제 붙는 분들을 유예 합격자라고 하고, 같은 해에 1, 2차를 같이 붙는 거를 동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차는 여러분 생동차라고 해가지고 처음 시험 보는 해에 1, 2차를 다 같이 붙어버리는 그런 변태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동차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 없이 동차라고 하니까 그런 생동차를 자꾸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동차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생동차는 이제 되게 힘들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동차들은 좀 장수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3년. 자, 그래서 아무래도 유예가 좀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 1차, 2차를 이제 따로따로 준비했고 이제 2차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동차로 하는 분들은 같은 해 1, 2차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합격하는데 좀 불리하죠. 네. 그래서 시험의 목표를 삼을 때는 여러분 유예로 항상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2차는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건 좀 불합리한 선택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 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얼마 정도 공부해야 붙나요? 자, 예전에는 연으로 표기하라고 저희가 설문지를 돌렸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횟수로 얘기하고 누구는 만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월수로 받았습니다. 설문을. 그래서 자, 24개월 미만 2년이 안 되는 분들이죠. 예, 좀 짜증난다, 그지? 자, 이런 분들은 17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 이제 3년 미만인 분들이 이제 한 36명.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관세사 합격할 때 3년을 보고 일단 해라. 그래서 3년 안에 결정이 안 나면 힘들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뭐 대학교도 대학 시험도 그렇고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수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공부를 오래 하면 실력이 올라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사는 제가 볼 때 3년이에요. 3년 안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돼요. 거기서 4년, 5년 계속 잡고 있어 봐야 계속 잘해야 정체지 오히려 더 떨어져요. 예, 체력도 떨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3년 안에 붙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54명 정도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 같은 경우 장수생들이 좀 많이 뽑혔다고. 그래서 4년차, 5년차 분들도 한 3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 수험 시장에 많이 적체되어 있던 장수생들이 작년에 다 빠져나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차 나갔다고 얘기하잖아. 왜 위에 언니나 위에 형이, 나이 먹은 형이 왜 장가 시집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뭐가 빠져야 나도 빠지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수생들이 지금 훅 나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기회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생들의 수험 기간은 자 24개월 이하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변태 같은 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세요. 최소 36개월.
예, 길게는 48개월 초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 48개월이면 이건 횟수로 5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혼자 시작해서 셋이 됐다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몇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박수를 크게 쳐드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궁금한 점들은 해결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대한 점수인데 규정에 보면은 2차 시험도 평균 60이 넘으면 합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체 평균 점수 보시면 59점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사문화된 규정이고 2차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90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점수는 그 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보다도 등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관세법이 75점 평균 점수가, 그 다음에 HS 관세평가가 한 57, 58점, 그리고 무역실무가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역실무가 46점 평균, 합격자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꽈락을 안 당하고 무역실무 40점을 넘긴 사람들은 일단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합격자, 또 학교도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도 좀 받아봤는데, 그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작년에 5명씩 배출해가지고 공동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건대, 성대, 그리고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가 4명씩 배출을 했고요. 학교에 이렇게 플랜카드 걸린 거 좀 보셨나요? 관세사 합격. 관세사는 취급을 안 하나요? 가끔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관세사는 여러분들 말로 쩌리 취급한대요. 그래서 뭐 장학금도 없고, 어떤 학교는 관세사 1차만 합격해도 장학금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뭐 걸어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되게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다 플랜카드 걸어줍니다. 예, 그럼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집에다가도 걸어준 적도 있어요. 집이 어디,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뭐 터미널 내려서 또 이제 시외버스 타고 무슨 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마을 어귀에 누구네 몇째 딸 뭐 합격 이렇게 하면은 아 저건 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아빠가 막 어깨 빡 들어가면 한대요. 그래서 알았다 걸어준다.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다 걸어드릴게요. 예. 아무튼 예 관세사도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죠? 예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에서 한 3명 정도 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4년제 대학교는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연대 2명씩 나왔고, 서울대는 작년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다행히 스카이 다니는 학생들이 관세사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서울대 친구들도 오긴 하는데 그 친구들은 확실히 공부를 잘하긴 잘해요.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바로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또 수석도 하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공부를 이제 관세사 정도 되는 좀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공부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험 범위가 많고 내용이 어려운 것 뿐이지 공부하는 요령이나 방법은 다 똑같아요. 사시는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어요? 아니야, 다 똑같아. 책 보고 외우고 시험 봐서 채점해보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 하고, 안 그러겠어요? 다만 시험 범위가 많고 어렵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2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적어 가세요. 일단 첫 번째,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은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의 가장 큰 시험은 아마 수능 같은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 근데 수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웬만한 대학교 그냥 다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라면 맞추는 문제가 훨씬 많죠. 틀리는 문제보다. 그죠? 수능 같은 경우는 실수를 줄이는 싸움 아닌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알아요. 수업 들으면 다 알고, 학원 가서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들으면 다 알아요.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에요. 그런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데 관세사 정도의 공부는요,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어도 모르는 게 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지금 관세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예,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를 대로 하려고 하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진도가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정체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만 그런가? 나는 바본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 나 똑똑하다 그랬는데 왜 이러지? 라고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에요. 꼭 이해하시고. 이해됐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책한테 덤비지 마세요. 책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책한테 덤비면 우리가 다 져요. 자, 관세사 수험서는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한 과목당 1000페이지예요. 네 과목이면 거의 4000페이지죠. 예.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뭔가에 꽂혀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려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토익 공부 좀 하려니까 책 좀 살려니까 돈 좀 줘봐 해가지고 이제 토익 책을 하나 샀어요. 자, 토익 해보자.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자사전이겠지만 저는 옛날 영안사전 알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들고 연습장 들고 단어장 만들겠다고 하나 또 수첩 하나 들고 딱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고 뭐 하고 막 단어장에도 적고 막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있으니까 정말 한 3-4시간 몰입을 해요. 정신 차리고 보면 막 3-4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럼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오, 몰입했어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요. 보니까 그 책도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 오늘 한 3페이지 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이 못 나가잖아요. 자, 다음날 똑같이 또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거 잠깐 보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그럼 오늘은 똑같이 한 3-4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 한 2페이지 봤어요. 언제 봐요 그 책? 1000페이지짜리인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책 앞부분에만 손때가 묻어 있고 뒤에는 깨끗하고 좀 지워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지? 사물함에 방치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공부러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책을 처음 볼 때는 내가 이 책을 처음 보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책을 볼 때 일단은 수업도 듣고 뭐 필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처음 보면서 다 하려고 그래요. 쉬운 공부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어려운 공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관세사 같은 경우 최소 기본서를 3회 독은 해야 돼요. 3번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처음 볼 때는 부담 갖지 말고 수업 듣고 필기 잘 받아 적고 그게 목표야. 딴 거 더 안 해도 돼. 예,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이해가 목표예요. 내가 이 말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새기면서 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볼 때가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책을 요리를 해야지 처음부터 덤벼들면 100% 우리가 져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건 모든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사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케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책한테 덤비지 말라고. 예, 그래서 3번 돌려볼 거면 각각의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끔 진도 빼는 게 그러니까 우선이란 얘기예요. 무슨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일단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없이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이걸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언제 휴학을 할 건지 또는 회사원 같은 경우 내가 휴직이나 이런 걸 언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없이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내년 1차 합격이 목표이거나 또는 내년 2차 합격이 목표인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자, 이걸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년 1차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년 1차가 목표라면 그러면 이제 단계별 목표라는 건 뭐냐? 자, 학원 진도는 관세사 학원은 보통 2달 단위로 이렇게 커리가 돌아갑니다. 그럼 일단 그 2달 단위로 여러분 커리를 맞추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달 끊어가지고 이 2달 동안에 내가 뭘 할 건지를 이제 정해놓는 거죠. 뭐 기본이론 듣고 일회독 복습 한번 하고 문제풀이는 한 2달 있다 또 듣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 주기별 학습 진도를 먼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학원 커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학원 커리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내가 무엇을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부 일정, 주간, 일간, 과목별 진도를 다 설정하고 일일 시간표까지 다 정해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달 동안에 내가 전 과목을 다 완강을 다 하기로 했다 치면 여러분 그 2달 동안에 그걸 무조건 다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고시에서는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1차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시간표를 일주일 시간표를 학교 시간표처럼 짜세요. 짜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4과목을 다 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과목만 보고, 어떤 분들은 2과목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루에 4과목 봐야 돼요? 2과목 봐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일수록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루에 2과목 보냐 3과목 보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은 4과목씩 해보고 일주일은 3과목씩 해보고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정해진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이해되셨죠? 내가 다 해보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3과목씩 돌리기로 했다. 아침 점심 저녁 3교시로 나눠서 돌리고, 만약에 월요일 날 빠진 과목은 로테이션으로 화요일 날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짰어요. 그렇게 해서 딱 일주일 짜가지고 8주 2달 정도로 보니까 관세법이 뭐 한 몇 번 들었다. 그럼 관세법 강의 숫자가 뭐 몇십 개다. 그럼 나누세요 그냥. 그러면 한 번 관세법 공부할 때마다 들어야 되는 강의 수가 딱 나오지 않나? 이해되셨죠? 그게 그날 공부량이에요. 3과목을 이렇게 하셨으면. 그럼 그걸 그냥 그날 다 끝내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부량을 소화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시는 더더욱.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짜가지고요. 일단은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힘에 붙인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공부 패턴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고시생은 공부가 직업이에요. 공부가 직업이라고. 다른 거는 다 일정 빼고 공부만 해야 돼요. 뭐 알바를 하거나 이런 거 당장 생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다 그만두시고 모든 걸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합격하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공부하다가 휴직 또는 공부하다가 퇴직 이런 경우거나, 공부를 쭉 하다가 생계 문제 때문에 회사를 좀 다니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까지 회사를 쭉 다니면서 합격하는 경우는 뭐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를. 자, 그래서 학원 커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는 기본 이론, 크게 보면요, 기본 이론 과정,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문풀, 요게 이제 3가지가 주된 어떤 메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매 홀수달마다 2달 과정으로 계속 돌아가고, 단기 합격이라는 건 뭐냐면 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겠죠. 시험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나는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근데 난 죽어도 오프라인을 들어야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그냥 집에 가세요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개강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 특공대반이야. 죽어보자고 하는 반이에요. 3개월 동안 단기 합격반은 3개월 동안 이제 기본 이론 문제풀이를 다 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긴 해서 합격자들이 그래서 한 30~40%가 나오긴 하긴 하는데, 일부러 1월 달까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11월 달에 개강이 되고 1월 달에도 한번 개강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프라인 기준으로요. 그럼 온라인도 11월 이후부터 수강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획을 짜신다면 7~8월 달에 일단 기본 이론을 들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문제풀이가 있겠죠. 그럼 2달이 비죠. 그러면 이제 이 9~10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은 전업수험생이다. 그러면 1차를 복습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2차도 미리 봐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차 과목 중에도 4과목을 다 보는 건 좀 버거울 수 있으니 1차랑 연관된 게 관세법이랑 무역실무 뭐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전업수험생들은. 근데 시간이 좀 나는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1차 복습이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문제풀이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야 되고, 3월 달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식 문풀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매주 보고 2번씩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 강의가 되는 게 모의고사식 문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그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은 OX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건 특강입니다. 스팟 강의인데, 그거는 이제 뭐 필수는 아니어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와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전국 모의고사는 이거는 학원 수강 여부에 관계없이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그때 이제 10,000원씩 별도로 내면은 와서 이제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 1차는 이제 이런 식의 커리가 있고, 2차는
과정이 네 가지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맵 과정은 뭐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가 특이한 게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2차는 그래서 3월 달에 시험을 보면 2차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보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한 4월 중순부터 2차 기본 이론이 개강이 돼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기본 이론이 한 번 더 열리고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심화 이론이 열리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는 이 문제풀이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어느 정도 밀려도 여유가 있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별로 다음 진도가 팍팍팍 넘어가잖아요. 나와의 경쟁자들은 지금 심화를 듣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기본도 다 못 끝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밀리기 시작하면 죽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 계획 같은 거 다 짜가지고 그날 무조건 그걸 완수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완벽해지려고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진도를 못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관세사 시험에서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른 자격사 시험에는 모의고사를 6개월씩 보질 않거든요. 근데 관세사는 모의고사 한 6개월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는 여러분 12월까지 공부는 다 끝내야 된다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1차 합격한 친구들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면 1차 시험은 되게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야? 지인이 없어요? 네. 그 1차가 쉽다라는 건 2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2차가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1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1차 시험 3월 달에 딱 끝나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1차 시험 딱 보고 집에 오면은 가다반이 떠요. 그날 바로 당락을 알 수 있어요. 되게 잔인하죠. 며칠 좀 쉬고 있고 싶은데 막 카톡 오고 가다반 떴으니까 체크하세요. 카톡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합격을 했다 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시험인데 나름 성취감 합격을 했으면 또 나름 몇 개월 공부했으니까 약간 좀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월이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다가 3, 4월 되면 얼마나 좋아요. 꽃 피고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그죠? 학교에 막 신입생들도 들어오고 복학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막 술 먹고 놀고 MT도 쫓아가고 그다음 5월 달 되면 벚꽃 피고 그죠? 축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더워서 공부 못 해요. 친구들하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행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한번 갔다 오잖아요. 하루 정도인데 어때? 캐리비안에 한번 갔다 와야지. 진짜로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대부분이 마음이 들떠서.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있다가 9월쯤 되면 찬바람 서서히 불고 추석이 눈앞이면 어때요? 가을인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 한 6, 70%는 그래요.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미 지금부터 12시간씩 달려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또는 집에서 인스타 다 하시죠? 인스타에서 관세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하루 공부 기록을 올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딴 건 안 올려. 그냥 자기 공부 기록만 올리는데 오늘은 9시간밖에 못했다. 병신 막 이러면서 9시간밖에 못했다고. 그 친구들은 평균 12시간, 13시간씩 공부해요 지금.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되려면 일단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쭉 세워놓고 근데 계획도 처음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도 조금씩 맞춰가야 돼요. 일단은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쭉 시간대별로 해놓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이제 맞춰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하자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왜요? 자신이 없어요? 하지 말까요? 그럼 국무사 하시든가요? 국무사. 국무사는 영어 이름 되게 멋있던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페셜리스트? 관세사는 영어로 커스텀스 브로커예요. 우리 브로커야 브로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라는 어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좀 바꾸려고 법안을 냈는데 그냥 무시당하고. 근데 국제적으로 관세사의 공식 명칭이 커스텀스 브로커예요,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1차 교수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1차 강사님들이 두 분씩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한테 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와서 선택하세요. 저는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자, 관세법에는 구민혜 관세사님하고 이매진 관세사님 두 분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무역영어 저하고 이제 유샘나 관세사 둘이 관세 담당하고 무역영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학하고 내국 소비세를 이제 유지연 회계사가 두 과목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내국 소비세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과목별로 두 분씩 있게 되겠고요. 한 분씩 검색은 다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1차 시험 과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차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고요. 자, 2교시에 걸쳐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교시 80분, 2교시 80분.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하고 무역영어 보고요. 2교시에는 이제 쉬었다가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렵대요? 회계학, 그죠? 회계학이 여러분 꽈락률이 50%예요. 그러니까 40점을 못 맞아가지고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학원을 안 다닌 거냐? 아니에요. 학원 다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잘 하세요. 학원 다녔다고 합격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자기 공부가 구할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들을 땐 생소한 분야잖아요. 관세법, 뭐 내국소비세법 이름도 되게 희한하죠. 회계학은 또 경영학과라 좋겠수. 네? 하여튼 예,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해보는 분들이니까 용어 하나 단어 하나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 듣고 원리 듣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공부가 8할이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 이론 딱 수업을 들은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치르게 하면 평균 점수가 20점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기가 공부 안 하면 학원 수업 듣는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자, 관세법은 관세법이라는 법에서 한 35문제 나오고요. FTA 특례법이라는 또 새끼 과목이 있어서 그게 한 5문제가 나오고 FTA 특례법은 이건 매년 개정이 됩니다. 연말에. 그래서 요거는 내년 한 1월이나 12월쯤에 해서 특강을 무료로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들으시면 되고. 자, 무역영어는 이제 국제적인 협약과 규칙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실무나 이론 부분은 아주 단순한 어떤 단답형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어떤 용어를 맞춘다든가 이름을 맞추는 문제들. 그래서 일단 협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1교시 끝나면 아직까진 살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내년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1교시 끝나면 화장실을 막 붐비겠죠, 긴장했으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야, 뭐 관세법 몇 번, 아씨 나 2번 썼는데 막 이런 얘기들 살아 있어 아직. 그래서 이제 2교시 다가올 지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교시 딱 되고 나서 끝나잖아요. 딩동댕동 끝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짐을 싸요. 이렇게 1교시 끝났을 땐 신나서 야 관세법 1번에 몇 번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교시 끝나면 조용해요. 그리고 1차 시험은 하필 또 강이 보이는 곳에서 시험이 있어요. 여의도 윤중중학교 뭐 시험을 망쳤어요. 개 망쳤어요. 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딱 나왔는데 막 벚꽃 봄꽃이 막 흐트러져 펴 있는데 강이 흘러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강 주변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다 합격해요. 자, 그래서 내국 소비세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만 부과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수입 화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사치품, 고가품은 이제 별도에도 사치세 같은 게 붙는 거고 주세, 술 좋아하시나요?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 소주가 17도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알려드려요? 알려줘? 옛날에 요즘에 무슨 진로 두꺼비 막 광고 나오던데 진로 is back 뭐 이러면서 옛날 빨간 소주 21도 22도 막 이랬던 거 아세요? 예. 그게 우리나라가 약간 이상한 나라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세라는 건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세금이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위스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맥주가 싼 술이에요.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어땠어요? 맥주는 비싼 술, 소주가 서민술 싼 술이었는데 확실히 알코올 도수가 어때요? 소주가 더 높잖아요. 근데 세율은 더 낮았거든. 근데 이제 WTO 가입을 하고 이제 국제협회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체계도 그런 국제 질서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해돼? 근데 갑자기 소주의 세금을 빡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율을 맞추려고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도가 위스키 기준이에요. 그럼 20도 밑으로 낮춰야 되는 거죠. 슬쩍 17도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광고 그 당시 소주광 지금도 그렇죠. 거의 다 여배우들 아이유 술과 별로 안 어울리는데 아이유 막 이런 나서 막 뭐 산뜻하고 상쾌하고 캬 뭐 이런 예, 깨끗한 소주 막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한 게 원래는
예,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서가 여러분의 간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근데 더 먹는데요. 도수가 낮아지면서 예, 한 병 먹고 끝낼 거를 두 병 먹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세율을 맞추느라 이제 소주 세율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웁니다. 네. 그 다음에 회계학. 회계학은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는 회계를 전혀 모른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학원 수업 듣기 전에 회계원리라고 무료 강의가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무료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회계원리를 꼭 듣고 회계학을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 과목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근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회계원리 과목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네. 자, 관세법 개론 과목 소개인데 이건 앞에서 설명을 뭐 드린 부분이고요. 그 과목의 특징이 이제 나와 있는데 1차, 2차 공통 과목이에요. 우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열심히 해 놓으시면 2차 가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건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관세사의 업무의 주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제적인 협약에서 많이 나온다. 옛날에는 실무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무역 실무 문제가. 근데 여러분 실무라는 건 말 그대로 실무잖아요. 실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관행 관습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국가 시험에서 나오기가. 그래서 이제 무역 영어조차도 이제 법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법에서. 그래서 영어로 된 법을 여러분들이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역 영어고, 그래서 무역 영어 같은 경우 국제 협약을 정말 많이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무역 영어 강사니까 뭐 드리는 말씀인데, 영어를 제가 못하는데 무역 영어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중학교 정도 영어 실력만 되면 무역 영어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내구소비세법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나오고, 1차 과목 중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고 이 과목을 담당하는 이경신 세무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자, 그 일단은 이 내국소비세법의 시험 범위가 법전의 내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좀 적어요. 예, 그러니까 책이 좀 얇아요. 근데 얇다 보면 시험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점점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지엽적으로 막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쉽다고 하기가 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국소비세법을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학 문제. 일단은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일단은 다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원가회계는 제끼고 버리고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경제학 다 배우셨죠? 한계 비용, 한계 효용 이런 개념 알고 있죠? 마지널이라고 하는 거. 1에서 2가 올라가는 거는 쉽지만 2에서 3 올라가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만으로 한 40점까지 올라가는 게 있다 쳐요. 그 정도는 꽤 쉬운데 거기서 만약에 50점까지 올라가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 이해돼? 근데 원가 회계를 아예 제끼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올리는 거는 되게 쉽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재무회계만 붙잡고 내가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이게 한계 비용, 한계 들어가는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반면에 원가회계는 제로 베이스니까 조금만 투입해도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더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제 말씀은 제끼지 말아라, 제발. 네, 시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교시가 회계학하고 내국소비세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국소비세를 연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30분 안에 끊는. 나머지 50분을 회계학에 쏟아붓는.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 이제 계산기도 사고 다들 하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30명 정도 시험을 보는데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한 반에 2~3명밖에 없어요. 머리가 하얘진대요. 계산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는데 실제 시험장을 가면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손가락 움직일 수가 없대요. 마비가 된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한 10문제, 15문제 풀었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한 번으로 밀까? 아니면 내가 쓴 문제 정답을 대충 분포표를 보고 3번이 좀 적네 3번 할까? 근데 여러분 일단 이런 국가시험은 1, 2, 3, 4, 5번이 고르게 비율로 답이 배정돼 있지 않아요. 찍을 거면 그냥 아무 번호나 찍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내가 쓴 답이 정답이란 보장이 없잖아.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최소 10, 많으면 20문제를 그냥 답안지에 그냥 쭉 밀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날 찍은 번호가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합격하는 친구들 회계학 시험 몇 점인 줄 아세요? 40에서 45점 사이가 되게 많아요. 살 떨리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회계학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회계학이 세무사 수준 육박할 만큼 어려워요. 1차 우리 회계학이. 근데 세무사나 회계사 1차도 한 1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사람들은 1년 할 공부를 우리 관세사 1차 학생들은 몇 개월 안에 다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계학을 좀 꾸준히 하시면은 그게 고생은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크게 봤을 때 10월까지는 이론 공부는 어느 정도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계획을 좀 삼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최소 2회독이에요. 2회독. 그래서 강의 듣는 거는 사실 빼고 싶은데 포함시켜 드릴게요. 강의 듣는 것도 1회독 쳐드릴 테니까 강의 한번 듣고 혼자서 다시 한번 보는 2회독을 언제까지? 10월까지는 끝내라. 무조건. 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까 어떻게 알았죠? 9월, 10월에? 2차 과목도 한두 과목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객관식 시험을 봐왔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객관식 문제 유형에 적응을 못하면 많이 낚이죠, 이렇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은 무조건 문제풀이까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이론을 끝나고 시험을 보게 하면은 20점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문제풀이 정도는 다 지나야 이제 모의고사 보면 평균이 50점대가 나와요. 거기서 조금 더 실수를 줄이면 60, 70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3월 달에 이제 실전 연습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간단합니다. 커리가. 자,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통계인데 그 합격률 보시면 이제 30%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30%면 요 대상 2,70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응시한 인원으로 하면은 좀 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 이론 문제풀이까지 다 공부해서 온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허수가 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과목별 평균 나오고 꽈락률이 나오는데 보세요. 회계학 빨간색이죠. 53%가 꽈락이에요. 40점을 못 맞아서. 나머지는 뭐 무형영어가 그 다음 정도 35%가 꽈락률이고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1교시 관세법 무형영어는 2087명이 응시했고 1교시 끝나고 지금 15명이 토꼈어. 보시면은 2교시에는 2072명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15명이 시험 보고 간 거예요, 집에. 에이씨 이러고. 가도 돼요, 여러분. 누가 안 잡아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만 통계만 봐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있어야겠죠. 자, 2차 교수진 설명을 좀 드리면 2차는 과목별로 한 분씩 계신데 관세법에 재가령구 관세님 계시고 관세율표 HS의 조천희 관세사님, 그다음 관세평가에 김병수 관세사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무역실무는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님, 최진순 관세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이걸 꼭 어필해 달래네. 최건수 관세사는 20기 수석 합격자고 최진순 관세사는 22기였나 3기였나 최연소 합격자라고 어필을 꼭 해달래요. 네, 전 전달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일찍 합격한 편이에요. 제가 99년도에 합격했어요. 16기 관세사인데 그때 당시 제가 나이로는 최연소였는데 저보다 생일이 2달이 더 느린 친구가 있어서 최연소를 밀리긴 했는데 아깝죠. 아무튼 왜요? 99년도에 합격했으니까 저 벌써 이제 20년 차예요. 나름 좀 왜 입을 쩍 벌리고 있어? 몇 살이냐고? 몇 살이냐고? 40대 중반이 넘었어. 되게 슬퍼. 왜? 93학번이에요. 93학번.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아까 1교시는 80분 2교시 보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사 2차 시험은 80분이 몇 교시? 4교시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2차 시험은 논술은 아니고 서술에 가깝죠. 논술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고 서술은 이제 우리가 뭐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한 내용 그냥 쓰는 거니까 서술인데, 자, 이제 과목별로 이런 종이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2차 답안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 대충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연습장이 나와요. 연습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50점 논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논문 정도의 양식 형식을 갖춰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왜 목차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목차를 여기다가 쭉 쓰란 얘기예요. 써서 이제 하란 얘기고, 연습장이 이제 몇 장이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줄 있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실질적인 답안지 나오죠.
22줄이에요. 이게 22줄이고 몇 페이지? 16페이지. 이게 한 과목당 한 권이에요. 한 권이고 아직도 안 끝났어. 예. 오, 이만큼. 근데 이거를 많이 쓰는 친구들은 두 권씩도 써요. 80분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 좀 큰 거 이렇게 앞뒤 다 채우지도 않죠, 보통 보면. 그죠? 그거 다 쓰는데도 60분 허걱대잖아. 근데 관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80분 안에 다 채우는 건 기본. 예. 그리고 이제 두 권 쓰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툭 건드리면요, 관세법 1조부터 그냥 쭉 나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처럼 쭉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볼펜 한 자루를 하루에 다 써본 적이 있나요? 왜요? 관세사는 그래요. 저 이렇게 공부할 저도 그랬지만 아침에 새 볼펜을 쓰기 시작해요. 계속 쓰면서 하는 공부니까 마지막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부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정리하고 이런 공부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써야 되는 시험이니까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많이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루에 볼펜 하나 써요. 그리고 이제 관사 수험생들은 이제 온 손에 다 그 볼펜 똥 묻혀 갖고 다니고 직업병이죠. 그리고 저도 여기 손가락이 약간 뒤틀렸는데 이게 보세요. 80분 한 4교시쯤 되잖아요. 사람이 진이 빠져요. 모든 걸 집중해서 80분을 계속 쓰니까 처음에는 이제 팔에 힘이 있으니까 팔 힘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체력이 떨어지고 팔에 힘이 떨어지면 이제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손가락에 힘을 막 이를 악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여기 보면 저도 손가락 여기가 약간 이렇게 뒤틀렸어요. 보이세요? 약간 뒤틀려 있죠. 이 직업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내가 쓸 게 아무리 많은데도 4교시 때 되면요, 막 너무 아프다, 포기할까, 그만 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마의 4교시예요, 무역실무. 그래서 2차 시험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생각도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보세요. 인스타 공부, 공스타그램. 예, 어떻게 공부하시냐. 그래서 1교시 관세법은 이제 5문제가 나오고요. 환특법 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50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오고 과목별로 10점짜리가 5문제씩 나와서 100점 만점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는 HS 관세율표 이렇게 나와 있고, 점심 먹고 여러분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이 있는데 밖에 나가도 돼요.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 식당 먹어도 되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 가도 돼요. 아무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꾸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얘기했어요. 예.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래요. 1교시만 보고 경험 삼아서 다시 올 건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찍혀서 다음 시험 볼 때 깎이지 않아요? 예, 무슨 국가가 스토커예요? 그런 거 너 1교시 끝나고 땡땡이 쳤지? 말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3교시 관세평가. 그다음에 4교시 무역실무. 그 무역실무에도 새끼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요것도 이제 특강 형식으로 있으니까 요것도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목 소개는 2차니까 뭐 크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1차 관세법은 좀 디테일한 게 많이 나온다면 2차 관세법은 전체적인 제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큰 덩치로 공부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관세율표라는 건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관세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의 과목이에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되는 상품을 그걸 품명으로 만약에 뭔가 서류나 이런 걸 다 한다면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는 사과죠. 영어로는 뭐죠? 애플이죠. 일본말로는 뭐죠? 링고예요. 중국말로는 뭐예요? 빙고. 프랑스말로 다 나오는데 프랑스말로는 뭐예요? 몰라요? 인도네시아 말은? 몰라요? 예. 나라마다 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 서류에 다 지들 말로 쓰게 되면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 공통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별로 거기에 따라서 관세율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수출입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승인을 받아오고 이런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HS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관세사가 됐을 때 관세사님 이거 레이저 포인터 수입하려고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거의 무엇부터? 이거의 HS부터 정해야 돼요. 그래야 관세율부터 수출입 요령부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 관세율표예요. 네. 근데 여기도 나오죠. 다양한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예, 살아있는 동물부터 화학품, 식품, 의료 뭐 해가지고 돌멩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순수화합물도 나와요. 여기 이과 있나? 다 문돌이들이야? 예, 우리 다 화학 실어서 물리 실어서 뭔가 온 거 아니야? 예,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암기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목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뒤로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 과목이 HS예요. 왜냐면 나머지 과목들은 약간 설이 있어서 새로운 논문,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와서 그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반복이니까 뒤에 가면 좀 편해지는 과목이 HS예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유일하게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2차에서. 사례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런 거 보여주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참고로 이게 뭐냐면요, 올해 관세평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답이 아니라. 보실래요? 문제가 5페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소지하는 구매자 A는 미국에 소지하는 판매자 B로부터 산업전등화 설비를 수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오면 사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평가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이해되셨죠? 나머지 과목들은 암기의 속성이 좀 강하다면 얘는 이제 응용이죠, 응용. 이해되셨어요? 나름 재밌긴 한데, 그래서 관세평가가 되게 좀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세평가라는 게 대체 뭐냐면, 우리가 종가세, 종량세라고 있어요. 세금을 나눌 때 종가세는 무슨 뜻일까요? 세금을 가격에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다, 이건 다 종가세예요. 종량세는 뭘까요? 키로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종량세인데, 관세는 다 거의가 대부분 무슨 세? 종가세예요. 그럼 관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세율도 중요하지만, 근데 세율은 이미 FTA다 뭐다 해가지고 다 0%거나 뭐 되게 낮아졌고, 세율은 크게 문제가 이제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수입 신고되는 가격이에요. 가격. 특수관계가 많고 본지점 간의 거래관계 뭐 이런 게 많다 보니 가격이 되게 덤핑 가격도 많을 거고 이상한 가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수익 가격을 산출하는 과목이 바로 무슨 과목? 관세평가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뭐 권리 사용료부터 로열티부터 뭐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문제만 5페이지가 나오는 게 관세평가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관심이 별로 없네요. 2차라 그런가? 자, 무역실무. 가장 방대한 분량의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는 어느 정도 공부하다 여기까지 요것만이라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무역실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실무의 시험 범위가 어디 있어요? 무역실무의 시험 범위가 어디 있냐고. 그냥 실무, 무역과 관련된 신문은 다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딱 마무리해서 공부를 마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가. 그래서 무역실무도 공부 양이 좀 많고 재미도 있고 하지만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무역실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2분인가 계셨는데, 자, 2차는 잘 들으세요. 일단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단 이론 완성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심화 과정이 끝나는 10월까지는 다 끝내놔야 돼요. 무조건 2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엔 뭐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2차 책은 1차 책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 책을 통째로 외워서 쓴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럴 머리이면 여기 있지도 않겠죠, 지금. 천재 소리 들으면서 MIT 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죠?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 많은 양을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죽어도 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타겟팅을 해야 돼요. 2차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브노트 또는 목차 노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표 수업할 때 나가서 발표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발표자로? 그러면 내가 나가서 발표할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보고 읽지는 않잖아요. 내가 대충 발표할 그 주제라든가 순서는 있긴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순서 정도만 딱딱딱 적어가지 않나? 발표할 때. 그게 바로 서브노트, 목차노트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분량으로 이렇게 적겠다.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1월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 시작할 때부터 전 과목으로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서 1, 2, 3월에는 이제 진도를 나눠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서브노트, 목차노트를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 전범위 모의고사가 돌아가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 이때부터 암기와 쓰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암기, 뭐 서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암기나 서술은 그냥 스킬, 테크닉이에요. 쓰는 것도 그냥 모의고사 몇 번 봐보면 금방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시간에 내가 이 정도 쓰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걸 뭐 따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쓰죠. 어떤 사람들은 암기가 안 돼서 못 썼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암기가 안 돼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암기가 안 됐어도 알면 대충 썰은 풀지 않겠냐고요. 근데 썰도 못 푼다? 그럼 내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은 단순히 암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커리큘럼은 뭐 아까 설명 다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동차 대비 커리큘럼인데 위에 거부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더 1차의 안정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동차 하실 분들은. 그래서 내년에 무조건 나는 동차를 합격을 해야 된다,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하지만 지금부터 2차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건 어느 정도 1차를 했던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1, 2월 달부터 이제 1차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때까지는 2차를 좀 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관세사 공부가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올해 1차를 본 분들의 한정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1차를 좀 하는 게 과정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는 좀 그렇고요. 저는 내년에 일단 1차부터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1차 기본 듣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습 정리 한번 하든가, 2차 기본을 9월, 10월에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2차 기본을 11월에도 한번 들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7, 8월 달에 1차 강의를 들으면 알아요. 1차 강의가 1차 수업이 이 정도의 분량이고 이 정도의 난이도구나.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나올 거예요, 술술술. 이 정도면 할만하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2차를 좀 더 많이 해도 되고, 2차는 개뿔, 1차는 하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1차 쭉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도 이제 미리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표준안을 일단 세워 놓으시고요, 공부를 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조정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공부에는 어떤 정도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뭐 출제평, 문제평인데 대부분이 1차 수업 듣는 1차를 대상을 하는 분들이라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체적인 평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문제들이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장수생들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올해는 시험 보고 온 친구들한테 잘 봤냐? 그러면은 대박 잘 봤어요, 꽉 채웠어요 쌤, 나 합격할 것 같아 막 이래요.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다들 잘 썼다고 얘기를 해서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디테일한 거 설명을 머리 아프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2차 준비하시는 친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이거는. 관세평가는 문제도 긴데 해설도 길죠. 요거는 2차 학생들이 많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더워서 선풍기를 좀 틀게요. 안 나온다. 자, 2차는 꼭 실강을 들어야 하나요? 뭐 1차도 마찬가지인데 실강, 인강 되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죠? 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되돌아보세요. 혼자서 인강을 들으면서 독서실 있는 집에서 잘 이렇게 했다, 그럼 인강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너무 뭐 지방이거나 그러면 이제 실강이 힘들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버리니 실강보단 인강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강을 별로 권하진 않았는데, 딱 얘기를 몇 명을 들어보니, 자, 학원에 오면은 3시간 하루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인강을 들어도 3시간 안에 그걸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3시간짜리 수업을 3시간 안에 못 끝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고 있는데 까똑. 그죠? 물 먹으러 나갔는데
가족들이 뭐 아는 형님 막 보고 있어. 재밌네. 막 이러다가 30분 지났네. 다시 들어갔다가 친구한테 전화하면 받고. 그러면 3시간짜리 인강 듣는데 5시간, 6시간이 걸린대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아니야. 예, 잘 생각하세요. 차라리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좀 아까울 수는 있어도 학원에 오면 집중해서 3시간 빡 듣고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옆에 친구 되게 열심히 해. 되게 잘해. 그럼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하고 있으면 그게 안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일단은 처음에는 실강을 한번 들으실 건 전 권해요. 이젠 전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집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굳이 학원 올 필요가 있어? 라고 했는데 몇 명 상담을 해본 결과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인강이 그냥 자기 몸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편하게 하면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자, 스터디는 1차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2차에 만약 한다면 2차가 필요한데 2차는 공부 범위가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분업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 공부하면 쓸쓸하고 외롭고 좀 그렇잖아요. 나약해지고 싶고. 근데 스터디라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고 내가 맡은 분량이 있고 내가 해가야 되는 분량이 있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스터디에서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없을까? 뭔가 배워 막 이런 게 다 비슷한 수준인데 뭘 배워.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가끔 보면 과목별로 에이스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 영어 겁나 잘하고 이 친구는 수학 되게 잘 있잖아요. 과목별로 에이스가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받아들인 방식으로 나한테 다시 설명해주면 그건 또 이해가 될 때가 있죠. 뭐 그런 건 좀 있겠으나 제일 큰 스터디의 장점은 뭐라고요? 자기 구속이에요. 자기 구속. 내가 안 하면 내가 딴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스터디는요, 고시 공부의 스터디는 어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스터디 아니에요. 막 발표도 하고 암기하는 거 서로 테스트도 하고 못 외우면 개망신 당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하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 네가 뭔데 나 무시하냐고 막. 근데 나중에는 뭐 같이 또 으쌰으쌰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관사 공부 우리가 취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걸고 하는 공부에 쪽팔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학원 강의 몇십만 원 뭐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걸린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쪽팔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공부할 때 일부러 그 열람실 같은 독서실은 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공부할 때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넓은 장소, 이렇게 넓은 데 가가지고 저는 혼자 중얼중얼 많이 하고, 뭐 협약, 국제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HS 같은 경우도 그냥 눈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귀를 막고 혼자 중얼중얼 읽어요. 그러면은 이제 귀를 막았으니까 영어 랩실처럼 내가 말하는 게 다시 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랑 약속을 했어요. 1차 때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 해당 단원의 문제를 30문제씩 마지막으로 풀어요. 근데 5개 이상 틀리면 벌칙으로 1시간 더 하는 거죠. 저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딱 공부하고 혼자 보는 시험인데 굉장히 살 떨려요. 1시간 먼저 집에 가느냐 아니면 1시간 더 하느냐. 그럼 일부러 살리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구하기 힘든 그 실 쭉 해가지고 돌돌돌 하는 그 색연필 있죠, 빨간. 그걸 일부러 샀어요. 사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하다 보면은 틀리는 거 나오면 혼자 리액션이 오우씨 하면서 이제 만약 4개가 틀렸어요. 하나 더 틀리면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안 틀리고 동그라미가 되면 혼자 막 난리치고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 옆에서 진짜 툭툭툭 쳐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쪽팔린 게 어딨어. 인생 걸고 하는 공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든 걸 쏟아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도 정말 할 거면 제대로 하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합격자들을 봐도 스터디를 한 사람들 반, 안 한 사람 반이에요. 정말 신뢰가 쌓여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잘 모였다면 해도 되는데, 처음 모이는 사람들끼리,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는 못 합니다. 스터디가 제대로 되려면 1차 때 실강을 들었거나 2차 기본 실강을 들으면서, 그때는 스터디를 목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 때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럼 공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와중에 저 친구는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 몇 명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 몰래 포섭해서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빠져 있었더라. 그럼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스터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길게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동차생인데 1차 언제부터 봐야 되나요? 이거는 자기의 1차 점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내가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높았는데 뭐 회계과락 정도로만 떨어졌다면 1차는 그냥 올해 11월이나 1월부터만 보시면 돼요. 계속 2차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만약에 1차 점수도 굉장히 다 낮았다면 1차 좀 일찍 하는 게 맞고,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참,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관세사 시험이 암기 시험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수석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신청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시험 너무 망친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이 막 이렇고 뭐 복학도 이렇고 엄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갔어요. 그때 수석이에요. 아, 뭐야, 장난해? 사람 놀려? 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합격하는 친구들은, 수석하는 친구들은 아싸 잘 봤어, 난 수석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합격자들 평균 점수 봤잖아요. 몇 점? 57점. 2차 57점. 그럼 출제 교수, 채점 교수님들이 볼 때는 그들의 점수는 F야. 그잖아요. 그들이 많이 알아서, 잘 알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제도가 90명을 뽑아야 되다 보니 위에서 90명 잘라서 합격시킨 것 뿐이지 얘네들이 정말 많이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암기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암기하는 데까지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암기 다 완성,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그냥 보는 데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듯이. 무슨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약한데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만큼 쓰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2차 공부든 1차 공부든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시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완성형을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두 가지 기억나시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책한테 덤비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만 잊지 않고 공부 시작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2차에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 대부분 2차 학생들은 전업수험생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근데 혼자서 진도 관리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또 내 공부가 잘 되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2차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2차 뭐 기본 이론 같은 경우 수강생이 뭐 실강만 100명이 넘고 뭐 인강 짓는 친구들도 막 질문을 게시판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강사님이 한 명 한 명 케어는 못 해주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의 아이디어예요. 이 이름은 프로듀스, 뭐 이거는 프로듀스 48 해가지고 딱 48명만 받아서 그 담임제 학습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 가다 보면 이제 강의실 하나를 딱 그 스터디 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간 관리를 계속하면서 공부를 진도표에 따라서 공부한지 관리를 하고, 작년에 합격한 선배 관세사들 4명이서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이제 매주 진도 체크하고 마지막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쪽지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조별로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만 시켜요, 결론은.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나는 대학 들어갈 때도 기숙형 뭐 이런 데 갔었다. 그러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48명만 봤는데 지금 약간 결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2차 공부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트포워드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 관세사의 그 응시 인원들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관세사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업 강사님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까 보였던 강사님들이 저야 뭐 학원 대표이사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 관세법인 지점장들, 본부장들 또는 대표님들이에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녁 시간하고 주말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강사 편의적인 시간표예요. 인정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업 강사가 없다 보니 시장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는 오전 오후 시간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빨리 강의를 좀 듣는 어떤 요약 강의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패스트 포워드라고 해가지고 2차 이론 전 과목을
그러니까 대신 수업을 듣다가 지칠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뭐 한 과목 일주일에 하루씩만 해가지고 한 과목당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는 과정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요것도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의 프로모션 설명인데요. 일단 오늘 오신 거는 오늘 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당일 접수를 하시게 되면 학원 강의 이제 종합반 기준이죠. 예, 34만 원이고 온라인은 50만 원이고 좀 학원 강의가 좀 쌉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38만 원이고 방학 기념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해드리고요. 패스트 포워드는 대박 4만 원이에요? 실화예요 이거? 예, 종합반 4만 원이고요. 예, 온라인은 요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접수 관련된 건 좀 이따가 직원분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접수하시게 되면 저희가 독서실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독서실이 이제 2차 시험 끝나면서 지금 빈자리가 되게 없었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실도 지금 신청을 하시면은 좀 좋은 자리 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첨 이벤트가 있고 좀 이따가 뽑을 거고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